안녕 자기들. 부산 여성장애인계의 센 언니, 바른말 하는 언니,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는 언니, 짱언니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병원에 오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원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 특히 의료권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여쭤보기 위해서 원장님을 만나러 여기 왔습니다. 이 병원은 2018년에 부산 여성장애인 연대 회원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몇 가지 검진을 무료로 해주셨고, 또한 쉬는 날인 토요일 날 여성장애인들, 우리 회원님들이 병원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을 해주신 병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달려볼까요? 자기들, 오늘 우리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정재혁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아니요. 2018년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부산 여성 장애인 연대와 연계하셔서 그 의료 지원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별하게 오늘 모시게 되었고요.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 지원을 많이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의료 지원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렇게 의료 지원을 또 많이 한 것 같지도 않고 2007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했었는데, 저도 지금처럼 이제 어느 병원의 병원장도 아니었고 이제 일반적인 진료 과장, 진료 의사였는데, 제가 있었던 병원에서 이제 김정혜 원장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보다도 더 먼저 장애인 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 무료 진료 같은 거를 하셨고, 저도 거기에서 이제 동참을 하면서 보통 연에서 한 4번, 5번 정도 저희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의료 지원 주로 하는 게 무료 검진 같은 거를 하기도 하고, 이제 몸이 많이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 병원으로 저희가 또 초청을 해서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이제 장애인 분들이 이제 검진을 하실 때 또 대부분 카나 뭐 아니면 휠체어도 또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과 같이 검진하기가 굉장히 좀 힘이 들어지는 경우도 많고 해서 항상 이렇게 토요일이나 아니면 일요일날 오후 시간을 완전하게 다 비운 상태에서 다 그렇게 보통 하거든요. 2007년도부터 해서 한 3, 4일 정도를 하기도 하고, 복지관에 또 가서도 그렇게 또 검진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했죠. 그러면 지금까지 의료 지원 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까지 했던 대부분의 의료봉사들이 뭐 건강검진에서 했기 때문에 뭐 대부분 장애인분들이 이제 병원에 잘 이렇게 못 가시니까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초음파 같은 것도 보는데, 혹이 뭐 10cm 넘는 혹들도 막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런 혹이 배에서 이렇게 딱 만져질 때까지도 정말 아주 전혀 이렇게 모르시고 계시다가, 그래서 또 검진하셔서 또 발견이 되고 저희 병원으로 모셔가지고 수술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경우도 있고, 그거보다 사실은 더 기억에 남는 게 이전 병원에서 이제 병원장을 하면서 제가 이제 재활병원을 또 하나 병원을 짓게 되었는데, 이제 소아 이제 재활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물론 부산시에도 많은 이제 여러 장애인들이 많지만 전체에서 한 40% 정도가 뇌병변 장애라고 해서 주로 뭐 이렇게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있어서 장애를 가지신 분에 대해서 많은 포커스가 집중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교통사고나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주로 뭐 뼈나 아니면 상하지가 문제가 돼가지고 하시는 그런 장애인이 많은데, 그 인원 숫자는 별로 안 많지만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기도 원치 않은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 그 아이들을 볼 때는 태어나자마자 장애가 가지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이 아이의 재활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1년, 2년, 3년이 지나다 보면은 사실은 그 힘이 조금씩 더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조금 뭐 방치는 아니지만 관심이 덜 갖게 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소아 재활이라고 하는 거는 문을 열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재활을 좀 더 시켜서 5세, 6세가 돼도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조금 더 전문적인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면 드디어 또 걸을 수 있고,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냥 손으로 밥을 먹던 애들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용해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사실은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됐죠.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그 부산만 하더라도 수백 개의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아주 한정적인 것 같아요. 병원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일단은 장애인들을 진료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힘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죠. 그냥 일반 환자 한 5명 정도의 볼 정도의 인력과 시간에 보통 한 분을 볼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병원들이 그렇게까지는 잘 하려고 하지도 않고, 쉽게 말하면 돈에 대한 문제도 한 명을 보나 5명을 보나 이 차이니까 사실은 많은 병원에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를 않고, 장애인을 보려고 하면 기본적인 시설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갈 수 있는 이제 경사면도 필요하고, 이렇게 딱 화장실 같은 것도 필요하고, 뭐 딱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우미들도 또 많이 필요한데, 그 정도까지를 다들 구비를 하지는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고 장애인 전문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산에서도 물론 지금의 뭐 몇만 명이 되시는 그런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뇌병변 장애인들이 전체에서 40%를 차지하니까 이 환자를 위한 시설들은 사실은 있어요. 많은 재활 전문 병원들이 있고, 문제는 장애인들이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하고서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하게 됐을 때 그거를 할 만한 병원이 마땅치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전체 장애인들을 다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병원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 필요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장애인 숫자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 의료원 정도에서 국가가 시설하는 곳이 있고, 기본적으로 가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고 기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들을 만들고, 그 병원에서 각종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나 재활 전문가나 아니면 외과나 산부인과들이 와가지고 협진 형식으로 와서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해주면 사실은 그 병원은 기본적인 건강을 이렇게 딱 지킬 수 있는 병원이 있고, 조금 더 전문적인 거는 각종 전문 병원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파견을 와가지고 거기서 진료를 보고, 전문적인 치료가 더 필요하면은 본인들 병원으로 그 환자를 다시 이렇게 일단 모시고 가서 거기서 치료를 하고, 치료 후에는 다시 또 여기 베이스가 되는 모 병원으로 와서 장애인들을 계속적으로 검진을 하고 관리를 하는 시스템, 그 정도만 돼도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편리하고, 병원의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도 장애인들이 진료를 보기에 그렇게 좋은 이렇게 시설이 아니거든요. 이 건물도 제가 병원을 오픈할 때 기존에 있는 병원을 이제 매입을 해서 이렇게 병원을 만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그 부분을 충분히 배려를 해서 병원을 짓고, 거기에 맞는 의사와 시스템을 기본을 구비를 한 다음에 전문 병원들에서의 협진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아이디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검진에 대해서는 뭐 여기에서 정부에 대한 뭐 의료 수가가 더 올라가면 더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어느 정도 그 베이스 되는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국고 지원이나 이런 게 된다고 한다면 그 병원에서 뭐 구태여 수익을 많이 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유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협진,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성 장애인들이 병원에 가서 어떤 출산이나 이런 여성 질병에 관해서 조언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갈 때가 있는데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본인들은 조언을 100%다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혼란스러울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저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얘기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이제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유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현재에서 의학기술로는 시험관하기 같은 걸 하면은, 네. 시험관하기라고 하는 것은 난자와 정자를 밖에서 체외에서 수정해서 아이를 만든 다음에 이 아이에 대한 착상 전에 유전 이렇게 딱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이 아이를 여성의 자궁 안에 넣어서 아이를 만들 수 있어요. 시험관하기를 해야 되긴 하지만 뭐 그런 거를 하면은 충분히 건강한 아이를 이렇게 출산을 할 수 있고, 지난번에 제가 보신 환자분도 이렇게 목 아래쪽으로 이렇게 마비가 오셨는데 나이도 굉장히 젊으셨어요. 한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아이를 너무 원하는데 이렇게 아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이렇게 딱 시험관하기나 체외에서 수정을 하거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충분히 이렇게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하실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병원에서도 뭐 장애인들을 모셔다가 시험관하기를 해서
뭐 아기인데 착상전에서 유전 진단까지 해가지고 배아를 자궁안에 넣어서 임신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일반 환자들을 한 번 하는 거에 비해서 10배는 더 힘들지 않겠어요? 비용도 또 만만치 않겠죠. 비용도 만만치 않고 네. 그러니까 대부분에서 잘 이렇게 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하기도 힘들지만 못하지는 않아요. 충분히 이렇게 또 가능성이 있고 조금 전에 말한 시험관 아기 말고라도 그 전 단계에서 또 임신이 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이렇게 딱 배란하는 시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부부관계를 할 수 있으면 부부관계를 하고 배란 시기를 잡아서 안 되면 인공 그 수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궁안에서 정액을 미리 받아가지고 정액만 밀어 넣어줘도 그것만 가지고 임신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임신을 원하시는 장애인들이 조금 더 병원을 찾았을 때 좀 더 쉽게 좀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병원에서 조금 꺼려하는 게 가장 큰 문제긴 하죠. 네. 그 의료진들이 장애인 분들이 이제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우리 원장님 생각에 적절하게 장애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서비스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병원에서요? 아니요, 이제 대체적으로요. 대체적으로 네, 여기 많은 병원에서 그런 장애인들을 이렇게 대부분 보려고 하질 않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또 여러 가지 국가의 정책이나 시스템에서도 그런 장애인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은 또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뭐 베이스가 되는 기본적인 병원이 하나가 있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선생님들도 꽤나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선생님도 참여를 하고 싶지만 이게 또 본인 병원에서는 또 못하니까 의사 선생님도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병원들이 만들어지고 하면은 조금 더 많은 혜택이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 장애인들에게 힘이 되는 말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뭐 저는 제가 장애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관심과 생각을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지만 누구나 다 장애를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장애에 대해서 누구나 다 배려를 받고 또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누구나 다 이제 육체의 장애는 다 가질 수 있지만 또 마음의 장애는 또 가지 않도록 이 나라에서 모든 이렇게 다 구성원들이 다 같이 노력하고 힘쓰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짱 언니랑 함께 한 시간 어땠나요? 그래서 뭐 제가 장애인 여러 가지 검진과 뭐 많은 인터뷰를 많이 해보긴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큰 영광이고 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우리 영상 나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공유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짱 언니가 여러분의 자립을 응원합니다. 그럼 자기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